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오늘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한 평화 유지는 절대 불변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입장이 나온 건데 이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 구상도 밝혔거든요. 센터장님, 네. 여기에 대한 좀 거부 의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거나 그런 형식을 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제 금년이 8차 당대의 마지막 해 5개년 목표를 최대한 이 성공을 확인하고 내년 1월에 있을 9차 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무력을 완성한다. 다시 말하면 핵무력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 북한은 그건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공식 입장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시점으로 보면 대통령 기조연설 끝난 직후에 이 핵과학자들을 만나서 이런 언급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다시금 END 이니시티브가 마지막에 이제 비핵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회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거부한 모양새가 된 건 맞아 보입니다. 네, 우회적인 거부의 모양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었는데 여기에 북한이 핵무력을 또 앞세우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습니다. 북한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그런데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END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몽을 넘어서 북한몽입니다. 결국 그동안 북한에 퍼준 돈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전의 대변인님. 네. 물론 야당이니까 비판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핵탄두 15개에서 20개다 이런 개수까지 언급하는 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그러한 자세를 견지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한 내용을 보면은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 앞에서 명시적으로 밝혀버렸어요.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의 기조와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과거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북한 측 인사들이 우리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을 썼죠.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역시 북한 김여정이 비슷한 형태의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쨌든 남북이 다시 협력하고 대화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지만 너무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유엔까지 가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오신 만큼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실상 굉장히 요원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시 북한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밀 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라고 하면서 비밀 병기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있는데요. 이때 이 비밀 병기 공개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센터장님, 네. 이 비밀 병기가 무엇일까 두고 굉장히 궁금한데 뭐 신형 ICBM이냐 아니면 AI 무인기냐 아니면 또 전혀 예상을 못한 다른 것이냐 궁금하거든요. 네, 뭐 북한은 비밀 병기라고 말하면서 또 사실 이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을 계속 함께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아마 역대급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3일이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푸틴과 함께 시진핑과 나란히 서서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을 봤거든요. 예. 상당한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번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걸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신형 ICBM이에요. 예. 화성 20형으로 명명될 것으로 보이는 신형 ICBM인데 이게 말이죠. 소재가 탄소 섬유 복합 소재입니다. 가볍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거리를 연장시키고 예.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습 효과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정말 본인이 야심작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면 다탄두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두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서 워싱턴도 때리고 뉴욕도 때리고 동시에 여러 곳을 때리기 위한 그 병기가 바로 화성 20형. 네.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지금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비밀 병기일 가능성이 있고 네.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그동안 개발한 AI 기반의 무인기라든지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상용, 다시 말하면 재래식 신형 무기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무력 과시가 국제사회에 주목받는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사님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 고위급이 수소가 안 되잖아. 수소리 없죠. 보도기 줘야 되잖아. 수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피해 주십시오. 한국과는 대화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차관급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 예정인데요. 무려 7년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장관급인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센터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좀 특이하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방중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 국제 무대,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방중이 됐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이 본인이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이 유엔이지 않습니까? 유엔에 이제 부상급을 보낸 것은 6년 만에 6년 전에 이제 북한 외무상이 가서 연설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부상급이 가는 것인데 그만큼 유엔 무대를 통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유엔이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뭔가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최선희의 방중은 이제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중 간에 합의한 것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아마 왕이 외교부 장관과 1대1로 사실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10월 말에 에이픽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뭔가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북한 움직임에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싫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대통령 끝장낼 일이 있습니까?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어요? 한미 관계 때문에 남북 관계 한 발짝도 못 나고 말 겁니다. 네, 상당히 거칠게 발언을 했는데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부는 자주파, 동맹파도 아닌 실용파라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요. 최 교수님, 네. 결국에는 지금 여권 내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두고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근데 엇박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 말이 저는 맞다고 실용외교를 해야죠. 예를 들면 자주파든 동맹파든 한쪽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주파 동맹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용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일은 뭐든지 해야 돼요. 미국과 동맹 안 하고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풉니까? 우리 자주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렛대 삼아서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을 안중에도 안 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과 하겠다,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실용외교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미국을 도와줘야죠.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지, 자주파 따지고 동맹파 따져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북미 간의 관계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야죠. 그걸 왜 자주파니까 우리는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실용 외교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저렇게 일방적으로 자주파의 의견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용 외교로 가야 된다. 동맹이든 자주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된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핵 대응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도 안개 속인 상황이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제를 어떻게 풀지 지켜보시죠.